태어날 때 제가 의료사고로 한쪽 눈이 없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개눈깔이라는 별명이에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나대고 막.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재미있게 살까요? 제가 굉장히 정신 승리력이 강해서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예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장애인권법센터라는 곳인데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예. 특이한 일을 하는 법률사무소라서 그렇습니다. 어떤 특이한 일을 하냐면, 제가 하는 일은 장애인이나 아동이나 노인이나 여성과 같이 사회적 소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권 침해나 차별을 당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도저히 본인이 이거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 헤쳐나가기 어려우신 분들만 무료로 사건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일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하냐고. 뭐 이 사법시험 합격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왜 무료로 자꾸 그런 걸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 성격에 잘 맞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재밌으니까. 예. 뭐 거창하게 보람 있고 이래서라기보다 제가 원래 이렇게 뭐 따지고 막 바꾸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거에 맞아서 그냥 재밌게 하고 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장애인이라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장애로 등록되어 있어요. 장애인으로 등록이 어떻게 되었냐면 태어날 때 제가 의료사고로 한쪽 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눈으로만 세상을 쭉 살아왔거든요.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장애인이라서 뭐 장애인권 쪽 활동을 하기보다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제가 여러 투쟁 상황에 놓인 그런 뭐 사건을 하면서 아니면은 그 현장에 가면서 뛰어다니면서 만나는 분들이 '왜 투쟁을 하는가? 왜 이렇게 억울해하는가? 왜 이렇게 자존감을 상처 입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좀 내가 나답게 살지? 좀 행복하게 살지? 이 사회가 어떻게 되면 좋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제 이름을 예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제 이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예쁠 예자에 원래 원자를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웃으시네요. 예. 웃기죠? 예. 웃깁니다. 예. 그런데 어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좀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대학교 때 그 졸업 앞두고 왜 사진 한 번씩 찍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대학 때도 이렇게 오늘도 효도화 신고 왔는데 항상 효도화 신고 다니고 이렇게 운동화 신고 뛰어다니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화장 같은 거 안 하고. 근데 왠지 그날따라 좀 이뻐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평상시에 입지도 않는 이게 치마, 예. 치마도 입고 또 블라우스도 입고 머리도 좀 이렇게 예쁘게 묶어 보고 화장도 하고 심지어 제가 눈화장도 했어요. 저는 한쪽 눈이 불편한 상황에 있어서 눈화장을 하면 좀 막 아프거든요. 그래서 잘 눈화장 안 하는데 그날따라 또 눈화장도 하고 이렇게 캠퍼스를 막 돌아다니는데 학교 선배가 저를 길에서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너 좀 달라 보인다?" 이러면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 여자 선배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정말 악의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정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원이가 원래는 이뻤을 얼굴이야." 네. 황당하죠? 예. 근데 저는 그때 그 일이 순간적으로 쓱 지나가 가지고 '뭐지?'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곱씹어 볼수록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한쪽 눈이 없다고 '이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사회적 차별이죠, 일종의. 예. 근데 저도 그거를 살짝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요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차별하냐." 요새. 누가 차별하냐 얘기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장애인들의 인식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는데 한 80% 정도 거의 90% 가까이 차별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눈 얘기를 하면서 제 얼굴에 상당히 불만이 있을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도 거울 보면서 엄지척하고 왔거든요. 예. '아 멋지다. 훌륭하다.' 이러면서.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재미있게 살까요? 제가 굉장히 정신 승리력이 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뭔가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본래의 모습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이제 곧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차별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원래 제일 재미없는 강의가 법률가 강인 법교요. 예. 그래서 저는 법률 얘기를 하러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사람 사는 얘기하러 왔거든요. 이 법에 보면은 몇 가지를 차별이라고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진짜 차별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전동 휠체어를 타시는 지체장애인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직장 동료들이랑 회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술 먹고 기분이 막 좋아져서 "2차 가자!" 이래 가지고 노래방을 가자고 분위기가 형성이 돼 가지고 주변에 동료들이 막 그 휠체어가 접근 가능한 그 노래방을 수소문해서 가 봤습니다. 거기가 어떠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노래방 입구가 나오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동료가 이제 방을 잡아 놨다니까 이분도 맘 편하게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카운터에서 막 뛰쳐나오셔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아 손님 정말 죄송한데 다른 곳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 "왜요?" 그래서 그랬더니 정말 되게 미안해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이렇게 휠체어 보고 하면 너무 불편해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 차별입니다. 이해가 쉬우시죠 요거는. 바로 느낌이 오시죠? '이거 당연히 차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간접 차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법에는 되게 어려운 말로 써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장애인이 대놓고 차별당하는 건 아닌데 도저히 이 장애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기준이나 조건 같은 걸 딱 내걸어 가지고 이 사람을 배제시키거나 분리시키는 거를 차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쉬운 예를 이런 걸 들어 드릴게요. 어떤 학교에서 신입생을 뽑는데 "우리 학교는 장애인 차별 안 해요. 당연히 장애 학생도 뽑죠. 근데 IQ는 80 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나라의 지적 장애인이 IQ 70 미만일 경우에 나옵니다. 그럼 지적 장애인이 이 학교에 원서를 내고 싶으면 한 3달 바짝 과외하면 낼 수 있을까요? 장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장애는 이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문제인 것이지 뭐 잠깐 뭐 과외해서 확 이게 뭐 극복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 학교에 지원할 수가 없게 된다. 간접 차별이겠죠.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수동 휠체어를 밀고 이렇게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휠체어 들어온 거 뻔히 보면서 딱 보니까 사훈, 무한 체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회사가 굉장히 체력을 중시하는 회사였던 거예요. 그냥 내근직인데.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이 면접관이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봄, 가을로 막 이렇게 단합대회, 체육대회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헬스클럽 끊으면 뭐 헬스 1 년치 비용도 대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듣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면 100 미터는 20초 안에 뛰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초 뛰시는 분. 옛날에 뛰어본 적 있다. 생각보다 이게 어렵죠. 근데 왜 내근직을 할 사람이 100 미터를 20 초에 뛰어야 되죠?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간접 차별이에요. 그리고 정당한 편의를 요청했는데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 이걸로 차별로 봅니다. 그러니깐 법에선 또 이렇게 어렵게 정당한 편의를 얘기해 놨는데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인적인 물적인 편의를 말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요청했는데 거부하면 그걸 차별이라고 보는 거예요. 쪼끔 얘기를 넓혀서 어떤 사회적 소수자가 그 사회적 소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누리기 위해서 뭘 요구했을 때 그걸 아무 이유 없이 거절하면 차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아파트에 사시는 이 장애인 당사자분 휠체어를 이용하시고 장애인용 차량을 끌고 다니세요. 근데 이 아파트는 자기네가 지어진 지 오래됐다는 이유로 그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지상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한 대도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왜 지상에 다 막 이중 주차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못 살겠다. 나 이렇게 주차하기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고 관리 사무실에 갔습니다. 가서 제발 하나라도 좋으니까 그려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걸복걸을 하니까 아휴 귀찮으니까 해 주겠다고 요 모양 요 꼴로 그려 놨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게 원래보다 더 좁혀 가지고 휠체어 마크만 그려 놨다고 해서 여기다 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보신 휠체어를 이용하신 장애인 당사자가 화가 나서 "저거는 휠체어 주차장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화를 낼 정도로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예. 마찬가지예요. 정당한 편의는 이런 물적인 요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 투표용지에 뭐가 다르죠 지금? 대만의 투표용지 요렇게 씁니다. 사진이 있죠. 작게나마. 그러면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 어르신들, 발달 장애인들 뭐가 투표하기 편할까요? 이제
쉽죠. 예. 맞아요. 이런 사소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다. 민주주의와도 연결될 수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편의를 얘기할 때 꼭 말씀드리는 게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 놓은 너한테 알맞은 정당한 편의를 너가 지키는 게 아니라 "너한테 알맞은 정당한 편의를 말해 줄래?" 이게 우선인 거예요. 예. 그게 정당한 편의의 핵심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들을 막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랑 뭔 상관이지?' 싶으실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장애인도 아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몰라도 나 별로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저런 얘기할까? 그런데요. 이 차별이라는 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가옵니다. 특히 사회적 차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별들은 일상생활에도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아채기 어렵다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데 알아채기 어렵다. 제가 왜 알아채기 어려운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감정이입을 해보는 거. 나는 어떤 기업의 인사 담당자예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냈어요. 채용 공고 토익 800 이상인 자. 그냥 내근직이에요. 그런데 메일이 하나 딱 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입니다. 귀사에 지원하고 싶은데 토익 800은 저같이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점수예요. 왜냐? 스피커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듣기 평가를 해도 기계음으로밖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한계가 있어서 이 듣기 평가에서 너무 점수를 많이 까먹어서 도저히 그 점수는 나머지를 다 올백을 맞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에 한해서만 600으로만 기준을 낮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예. 예, 그러겠다고 답변하신 분도 계신데 제가 어디 가서 이 말씀 드렸더니 어떤 분이 "쥐똥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 이게 역차별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간접차별로 인정을 한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업무하는데 영어가 사실 1도 필요 없는 업무였는데 이 청각장애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준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에게는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자격을 바탈하는 게 된다라고 해서 간접차별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 불편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아까 차별이 그래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면밀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예. 자기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댔다고 신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놨어요. "장애인 씨, 어? 장애인 벼슬인 줄 알아요? 남이 배려해 주면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지 권리라고 착각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굉장히 화가 나죠? 그렇다고 막 답변으로 "복부비만 씨."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예.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 '언제까지 이런 걸 보고 살아야 되나.' 저 정말 이런 거 볼 때마다 많이 절망하고 속상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는데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법이 왜 건드려?" 아니 내가 집주인으로서 청각장애 있는 사람이랑 내가 집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계약을 안 하겠다는데 그게 뭔 문제야? 예,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죠.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임신했다고 요새 회사 자를 수 있습니까? 입덧 심하다고, 조퇴 많이 한다고 자를 수 없겠죠. 임신했다는 이유로 자르면 안 됩니다. 문신했다고, 피어싱했다고 그 사람을 해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고용인 계약이잖아. 내가 고용주로서 월급 주는 사람으로, 사장으로 좀 생산성 좋은 사람이랑 일하겠다는데 왜 법이 이걸 개입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직원한테 "아유 오늘 아주 아침 이슬을 머금은 꽃 같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아 막 소름 돋죠. 그러면 이거를 칭찬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죠, 이 세상은. 예. 성희롱으로 판단을 받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예. 많이 아시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 이즈 홀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각성되기 전과 후 신입사원들, 이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이 라떼는 말이야 상황에서 해방되었을까요? 꼭 법에 가지 않더라도 이런 사회적 각성이 있음으로써 많은 세상의 불편한 것들이 좀 해소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차별은 그래서 처벌이나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밀접한, 우리 삶 속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왜 큰 영향을 받는지 그 이유가 우리가 모두 사회적 소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회적 소수성을 갖고 계세요? 선생님은 어떤 사회적 소수성을 갖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장애 여성이죠. 장애인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나이가 어린 아이들 셋이나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얘기도 하죠. 어디 가서 뭐 공공장소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적 소수성만 있냐? 그건 아니죠. 저는 변호사예요. 나름 전문직이에요. 예,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전문직이고, 또 어 제가 이 사회에서 많이 허용되는 이성애자이고, 또 법률혼을 하고 있고, 또 이 가정이 정상 가정 프레임에 굉장히 들어맞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선 제가 주류적 입장에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은 이런 소수성과 주류성을 같이 가지고 삽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누구나 가진다는 이 소수성이 가지는 특징이 뭘까요? 이건 바로 자기가 노력해서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한쪽 눈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갑자기 안구가 확 생기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인데 갑자기 내국인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동인데 내가 스스로 당사자성을 가지기엔 너무 어린데 알약 하나 먹는다고 갑자기 확 커지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사회적 소수성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꾸라고 강요당하지 않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누구나 마음속에 꼰대가 살고 있죠. 예. 꼰대가 한 명 살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 명이 살고 있는 분도 있어요. 여러 명이 사시는 분은 이제 개꼰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꼰대 얘기를 하자면 저도 사실 변호사 초반 때 아동 청소년 피해자들을 만날 때 저는 주로 형사 피해자들을 많이 대리하거든요. 만날 때 저 나름대로는 친해 보겠답시고 반말부터 찍찍했어요. 예. 뭐 오늘 멋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처음 봤는데. 예.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이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걸 알게 돼서 그다음부터는 존칭을 씁니다. 맨 처음에 "무슨 님." 이렇게 불러드리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존칭을 정리를 해 나와요. 그러니까 사건이 의외로 잘 풀립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떤 아동인데 이제 성착취 피해를 당한 아동이 있었어요. 그 아동이 말도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그 얘기를 정말 저한테 술술술술 다 해 주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예. 근데 제가 막 어떻게 보면은 되게 너무 마음 아파서 마음을 추스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얘기를 다 해 주는데 전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다 해 주는지 고마워서 물어봤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해 줬던 말이 "변호사님은 진짜 제 편인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모든 칭찬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너무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게 바로, 예, 차별하지 않는 거죠.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예민해. 불편해. 힘들어 죽겠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고 사냐." 이렇게 하지만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가장 지금까지도 아프게 남은 별명은 개눈깔이라는 별명이에요. 음. 제가 한쪽 눈이, 예, 눈이 감기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니까 애들이, 예, 뭐 인조인간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개눈깔이래." 이러면서 저를 막 쫓아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막 나대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막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저를 다시 만난다면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 한쪽 눈 없어도 괜찮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너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보듬어 주고 싶더라고요.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취향 그대로 존중받으며 산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 "너 얼굴 빠았냐?" 이런 얘기 듣고, 예, 학교 가면 급식충, 애 낳으면 맘충,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틀딱,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사는 거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리고 그런 트랙 안에 내가 놓여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아둥바둥 해야 된다. 나랑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어야 된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쵸? 이 시대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존중받기 위해서 의외로 쉬운 방법, 차별금지법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길 믿으며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